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인 올해 우리 기업들이 탈일본 기술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인데 정부에서 복잡한 규제 해제와 자금 지원을 약속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 최초로 걷기와 뛰기를 모두 지원하는 입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그동안은 걸을 때와 뛸 때 사용하는 관절과 근육이 달라서 동시에 구현하기 어려웠는데요. 센서를 통해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를 파악해 상황에 맞춰 작동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개각 인사를 발표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최근 최기영 후보자가 참여한 연구 논문이 부실학회로 의심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정확한지 고민했습니다. 빛이 휘어지는 현상인 굴절을 통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는데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인 올해 우리 기업들은 탈일본 기술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기회로 핵심 소재와 기술에 일본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제품 소재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최근 반도체 보호막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최종 단계에 필요한 보호막 소재는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들여와 쓰는 상황. 국산화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사태까지 벌어져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산화하는 작업들을 사실 한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도 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런 벌어진 사태로 인해서 그런 사업화 내지는 국산화하는 시기가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삼불화 질소를 만드는 이 회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미국이 장악했던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은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불화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생산을 위한 설비를 준비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샘플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실제 공급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기업 내부는 물론 밖에서까지 기술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도 탈일본을 외치며 기술 독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 개발 비용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자금 문제죠. 그리고 연구 인력을 충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가 적기적소에 빨리 지원이 된다면 이 같은 사정을 아는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재나 부품, 장비와 관련한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복잡한 규제 해제와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태합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기술 독립을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의 탈일본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지 시각 15일 영국 외무부를 찾아 메나 롤링스 글로벌 이슈 담당 총국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조정관은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는 24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측 주장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윤 조정관은 현지 시각 14일에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외무부 고위 당국자와 만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담은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관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대서양 연안의 휴양도시 비아리츠에서 개최되는데 G7 일원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추가로 강화됩니다. 석탄재에 이어 폐 플라스틱 등 3종이 검사 강화 대상에 포함됐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가 강화되는 품목은 폐 배터리, 폐 타이어, 폐 플라스틱 등 3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분기에 한 차례만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월 1회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조사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돌려보내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에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대상 국가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입 관리가 강화된 세계 품목과 석탄재를 합치면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차지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보다 15배나 많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는 대신에 폐기물 수입은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모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일본 연락회의 등 시민단체 9곳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핵연료가 녹아내린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만큼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건 인류를 피폭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방사능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선수들이나 스태프 가족들에게 선수단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만드는 국내 기업인 서울반도체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나 직원 2명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반도체의 용역업체 직원 6명이 지난 5일 원자력의학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손가락에서 홍반과 통증, 열감 등의 피폭 증상이 나타나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을 검사하기 위한 X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어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비의 경우 문을 열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도록 설계됐지만 작업자들이 임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안위는 사고가 난 장비와 함께 비슷한 장비 2대에 대해서도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정확한 피폭 선량을 확인하고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한 원전 해체 기술이 원자력 산업의 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기된 원자로 속 물질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원자로 해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섭씨 2,500도가 넘는 고온에 의해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와 피복관, 금속 구조제가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융물질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원자로 내 용융물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해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용융물을 저희가 구현을 해냈고요. 그거를 구현한 용융물을 이용해서 그 라만 및
엑스레이 분광기법을 활용해서 그거의 구조를 밝혔습니다. 중대한 원전 사고에서 생성되는 용융 물질에 대한 기초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연구팀은 용융 물질의 주성분인 우라늄과 지르코늄 합성 산화물의 특정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중대 사고 시 원자력 속 용융물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향후 원자력 안전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융 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안전한 해체 공법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상태의 원자로가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이 사람들은 절대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세대 공동연구로 일군 이번 연구 성과는 원자력 분야 최고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에너지 리서치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가 장관 개각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 최 후보자가 최근에 이 부실로 의심이 되는 학회에 논문을 발표했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최기영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자 최근 불거진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응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지금 별칭이 붙어 있죠. 예. 네. 자, 그런데 부실학회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의혹의 핵심은 최 후보자하고 최 후보자의 제자 한 명이 수행한 연구의 논문이 이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국제학술연구산업연합 IARIA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는 거예요. 예. 이 학술대회는 지난 2013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는데요. 컴퓨터 설계 회로와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예. 최 후보자 본인은 학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해서 최기영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죠. 최 후보자는 우선 이 건은 이거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는 이제 연구 주제의 특이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술대회는 적절해 보였으나 예. 이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인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그 설명 자료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 네. 이 지도 학생이 학회로부터 사전 리뷰를 받았고 이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학술 활동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최 후보자는 논문 투구가 이루어졌던 2012년 11월 당시에는 이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 어려웠고 예.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세계적으로 부실학회가 문제가 된 것이 미국이 오믹스를 제소한 2015년 무렵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와세카 오믹스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최 후보자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부실학회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의 학술대회가 부실학회로 판명이 난 것은 아니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올 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리스트인가요? 과기정통부는 설명 자리에서 이 비올 리스트는 권위 있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공식 문건이 아니라 예. 비올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리스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비올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실학회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가 모두가 다 학술대회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문제가 됐던 그 학술대회가 이 비올 리스트에 포함된 거는 2013년도부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실학회는 지난해 와식과 오미스를 통해서 국내에 좀 알려지게 됐는데요. 자, 부실학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실학회라고 말을 하는 거는 논문도 발표하고 뭐 이렇게 출판도 하는데 네. 이건 이제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부실학회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이 부실학회는 그 오믹스와 와셋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정부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이 오믹스나 와셋에 참여하고 이를 본인의 어떤 실적으로 보고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고요.
예. 이런 게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앞서 지난 3월 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동욱 카이스트 예. 교수의 경우에도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청와대가 지명 처리를 했었죠. 네, 본인이 참석했죠. 예, 이에 따라서 이 최 후보자의 부실 학회 이 의혹권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네. 과기부는 일단 해당 학술대회가 부실 학회는 아니라는 뜻의 부실 의혹이 되는. 예, 의혹을 부인한 듯한 그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이제 그 유튜브로 뭐 수백억을 버는 그런 유튜버가 있다라는 기사가 네. 나오면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혹시 유튜브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말 그대로 뭐 유튜브에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이 유튜브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대상으로 세금과 이 기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최근 과기정통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죠. 네. 이를 두고선 관련 업계가 이제 정부가 유튜브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미 구글세 부과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회사인 유튜브에도 관련 방침을 적용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세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이 정부는 이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이제 그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예. 그 이제 부과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송통신발전기금 줄여서 방발기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방발기금은 이제 방송사, 그다음에 방송과 통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이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 편성 채널 그리고 보도 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을 말하거든요. 예. 이제 올해 기준으로 징수율이 방송 광고 매출액의 뭐 2에서 한 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방송 시장에서 이 온라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업체에도 이 방발 기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실제 법제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부가 다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뭐 설명만 들어보면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보시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이게 유튜브세란 말이 이제 프랑스의 사례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예. 프랑스는 지난 2017년에 이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이 2%를 걷어서 국립영상센터의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예. 관련 세제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세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사실 지난달에도 프랑스는 구글 등 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죠. 이처럼 각국 정부에서 비슷한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왜 이번에 유튜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유튜브세 도입 추진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에 비해서 내는 세금이 서없이 부족하다. 뭐 이걸 주요하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난 2017년에 구글이 국내 과세 당국에 낸 세금이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해요. 예.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잖아요. 네. 자, 구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유튜브세 검토는 이제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와 기금 부과 논의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구글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유튜브세가 실제 법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네. 예.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매출 파악이 힘들고 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세금을 매길 방도가 없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좀 해묵은 논란이 종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걷기와 뛰기를 모두 지원하는 웨어러블 엑소슈트, 즉 입는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코너월시 교수와 김진수 연구원, 중앙대 이기욱 교수 공동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걷기와 달리기를 함께 도와주는 입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걸을 때와 뛸 때 사용하는 관절과 근육이 달라 이를 동시에 입는 로봇에 구현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입는 로봇은 사용자의 양쪽 허벅지와 배에 부착한 센서를 이용해 착용자가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를 파악해 상황에 맞춰 작동합니다. 연구팀이 일반인 9명을 대상으로 입는 로봇을 입혀 걷기와 달리기를 한 결과 사람의 에너지 사용량이 각각 9%, 4%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극을 상온에서 3차원으로 배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금속 복합체를 만들고 3D 프린팅을 이용해 이를 3차원 전극으로 배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극 재료로 쓰이는 금속 안에 탄소 나노튜브를 균일하게 배치해 유연하고 변형이 쉬운 금속 복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3D 프린팅을 이용해 전극 물질을 상온에서 정밀하게 배치하고 연결할 수 있는 3차원 전극 배선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로 3차원 전극을 만들 수 있어 세밀하고 균일한 배선이 가능해집니다. 연구팀은 자유자재로 잡아당겨 피부에 붙이는 웨어러블 전자기기나 체내에 삽입하는 바이오 전자기기 등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목성이 45억 년 전 지구 질량의 10배를 넘는 원시 행성과 정면 충돌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라이스대 중국 중산대 공동연구팀은 충돌 모델을 통해 수만 번에 걸친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 지구 질량의 10배 이상인 원시 행성이 목성의 정면 충돌해 목성이 현재와 같은 핵 구조와 성분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성이 지금처럼 밀도가 낮은 묽은 핵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후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내에서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7에서 8년 전 유방 보형물을 삽입하는 확대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쪽 가슴이 심하게 부어 지난 6일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다학적 검사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은 지난 14일 대한성형외과학회와 식약처에 보고돼 식약처와 전문가 등이 모여 관계자 회의를 연 뒤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백혈병이나 암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 세포 이식 건강보험 급여 혜택 대상이 다음 달부터 만 65살 미만에서 만 70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혈모 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 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리는데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 난치성 혈액 질환자 치료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보 대상 확대는 기대 수명이 평균 80살을 넘고 고령자의 조혈모 세포 이식술 성공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와인의 소비가 늘면서 국내산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수입산 와인에 맞서 국내산 와인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와인 종사자들이 한국 와인데이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와인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와인 터널입니다.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 4에서 12m, 높이 4에서 8m, 길이 420m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5개 테마 전시관과 문화 행사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와인 문화부터 시음, 체험까지 와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와인 문화 공간입니다. 이 와인 터널에서 와인업계 종사자들이 매년 8월 8일을 한국 와인데이로 지정했습니다. 와인 터널도 또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의 메카로서의 역할이 충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영동군에서 이 와인 선포식이 되지 않았나. 와인은 유럽 등 해외의 술로 대표되고 있지만 한국 와인의 역사도 짧은 편은 아닙니다. 1969년부터 한국 와인의 역사가 본격 시작됐는데 조선시대 홍만선의 산림 경제에서
머루주 담는 방법이 기록돼 있기까지 합니다. 1980년대 후반 국내 와인이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한국 와인은 침체기에 들어갔고 현재에 와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풍토에 맞는 와인용 포도 품종 개발이 시급합니다. 와인 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합한 그런 품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식용 포도와 아울러서 양종 포도에 적합한 품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 와인 종사자들이 참여해 와인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와인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적인 날이 필요해서 와인데이를 만들기로 했는데 와인을 만드는 모든 과일이 다 동글동글해서 숫자 8자하고 똑같고 한국 와인이 와인데이 선포로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옥수수 등에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 강원도까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3일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열대 거세미 나방이 현재 전국 23개 시군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열대 거세미 나방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과 전북, 경남을 거쳐 경북, 충북, 충남, 강원 등의 순으로 북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과 경남 고성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열대 거세미 나방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며 뉴턴 역학을 깨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대 중력 이론의 시초가 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요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1687년 아이작 뉴턴령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법칙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지구가 만들어내는 힘은 달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고 또한 태양계 전체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228년 뒤인 1915년 패기 넘치는 과학자에 의해 기존에 있던 이 만유인력이라는 현상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만유인력은 정말 존재하는가? 젊은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고민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고민을 궁금한 S 스타일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있습니다. 우주선의 내부에서는 외부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바깥에서는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정지한 우주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S와 사과 한 개가 있군요. 우주선이 갑자기 위쪽으로 가속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바깥에서 지켜보면 어떨까요? 우주선이 정지하고 있는 S와 사과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다면 우주선 내부에서는 어떨까요? 바깥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는 S와 사과는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에 있는 S와 사과는 우주선의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가상의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있는 여러분은 우주선에 갑자기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A와 B의 상황 중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가요? 쉽게 고르실 수 없으시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입니다. 어리둥절한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 내부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중력의 힘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A와 B의 상황은 바깥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절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아인슈타인은 바로 여기에 착안해서
가속에 의해 발생하는 힘인 관성력과 질량에 의해 떨어지는 힘인 만유인력. 다시 말해 중력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중력과 관성력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주선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빛을 비달 모형으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우주선이 앞으로 지속해서 가속하고 있다면 우주선에 들어오는 비달은 제 아무리 빛의 속도로 빠르게 들어올지라도 벽면에 찍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처음 뚫어놓은 구멍의 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주선의 내부에서 본다면 우리는 비달이 아래로 휘어지는 궤적을 따라 날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우주선의 가속에 의해서 아래로 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선의 가속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성력과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이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것이라는 등가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빛이 진행하게 될 경우 우주선의 가속 때문에 빛이 휘어졌던 것처럼 중력의 방향으로 빛이 휘어지지 않을까? 이를 우리는 중력이 빛이 휘게 만든다는 의미인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영국의 실험물리학자 에딩턴이 시행했던 태양의 계기일식을 이용하는 창의적이고 놀라운 방법을 통해 입증되게 됩니다. 태양의 뒤쪽으로 보이는 별을 관측해 태양이 없는 밤하늘과 비교했을 때 그 위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명백하게 태양의 중력이 별빛의 진행 방향을 굴절시킨 것일 테니까요. 바로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생각합니다. 항상 최단 시간을 선택해 움직이는 빛이 어떻게 중력에 의해 휘어졌는가?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뭐가 있었지? 굴절 현상. 근데 굴절 현상은 매질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공간과 함께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과 이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빛이 통과하는 공간에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면 그렇다면 빛은 그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따라 다시 말해 시공간의 공유를 따라서 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물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원리를 물체가 가지는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시공간의 공률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빛도 물체도 질량이 만드는 힘 때문이 아니라 시공간의 공률을 따라서 진행하고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발견,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별과 행성은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그 질량의 크기만큼, 가속의 크기만큼 시공간의 공률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진공 속에서 항상 동일한 속도를 가지는 빛이 휘어진다는 성질을 이용해 공률 속에 놓인 시간은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속 쿠퍼 팀이 밀러 행성을 탐사한 단 몇 시간 동안 로밀리의 시간은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있었고 블랙홀 속에 뛰어든 쿠퍼가 기적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였던 딸이 늙어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유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시공간의 공률 차이에 의한 시간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우주의 다양한 기묘한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해석하는 기존의 뉴턴 역학에서 벗어나 더 합리적이고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인 일반 상대성 이론. 우리들의 직관으로는 정말 기묘한 이러한 현상들이 이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구글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IT 기업인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내는 돈은 수백억 원에 그쳐 구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튜브세도 같은 맥락인데요. 과세 형평성 해소라는 측면과 무역 분쟁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과연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